한국이 말라카 해협 길목에 비행장 지어버리자 난리난 중국 상황. 호주 국방부 장관이 한복까지 입고 한국에 달려온 이유. 2021년 9월 2일 국방부는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현재 해군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완성될 신형 구축함들이 도입되면 현재의 기동전단급 해군을 3개의 기동전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제주항에 있는 7기동전단이 확대되고 원해까지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것이 목표다. 이 계획은 2033년 완성될 경항공모함을 포함하여 해상교통로 확보까지 임무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제주항에는 해군 7기동전단이 배치되어 있다. 이 기동전단에는 아덴만 작전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청해부대가 소속되어 있다. 현재 청해부대는 함정을 교대해가면서 아덴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한민국 선박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한국 해군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법제화되어 지금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하지만 해군의 작전 반경과 임무를 넓히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특히 한국의 수송로 안보와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데는 더더욱 그렇다. 한국 해군이 현재 고민하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지만 한국도 말라카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말라카 딜레마는 중국의 안보적 취약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말라카 딜레마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도 한국의 직접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 더욱 그렇다. 2019년 보고된 전 세계 해적 사건은 246건이다. 이 중 200건의 해적 사건이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한국 해운에는 직격탄이다. 한국은 무역량의 99.7%를 해로를 이용해 수송하고 있다. 에너지 대부분과 곡물의 77%를 수입한다. 이 중 상당량이 중동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를 거쳐서 온다. 한국에서 수입되는 경로도 수에즈 운하를 거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오는 물동량이 많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경우 90% 이상이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온다. 한국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말라카 해협, 말레이어로 물라카 해협은 동남아시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이어주는 해협이다. 이 해협은 싱가포르를 지나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다. 1년에 5만 대의 배가 통과하는 이 해협은 세계 물동량의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항로다. 특히나 이 해협을 지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90% 이상의 석유가 공급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해협은 싱가포르에서 인도양으로 들어가는 해협 초입의 경우는 2.8km 정도로 수로가 좁다. 오가는 배들을 육안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좁다. 또한 평균 수심이 40m 내외이고 얕은 곳은 25m에 불과할 정도다. 그래서 배들이 속도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지나가는 배들을 상대로 해적질을 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이유로 한국 해경은 말레이시아 해경과 합동으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말라카 해협은 미 해군과 영국 해군에 의해 안전이 확보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의 해양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제 수역인 이 지역의 해양 안보는 주로 미국이 보장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 해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21년 8월 27일 중국은 남중국해의 구단선을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이 수역을 넘는 배들의 9월 1일부터 신고할 것을 공표했다. 구단선이라고 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경계선을 근거로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해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가들이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충돌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이번 발표로 인해 남중국해와 해양수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중국의 속내는 명확하다. 중국의 에너지와 석유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은 1993년부터 원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1993년 수입하는 석유량이 7,900만 톤이었으나 2013년 3억 8,600만 톤으로 거의 5배가량 늘었다. 2015년도 중국의 석유 대외 의존도는 60%인데 2030년이 되면 6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중국이 석유를 가져오는 경로도 중요하다. 중동에서 52%, 아프리카에서 22%, 라틴 아메리카에서 11%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4%가 말라카 해협을 지난다. 천연가스 수입의 50%도 말라카를 지나가니 중국에 있어 말라카 해협은 숨통이나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에도 말라카 해협은 목줄이지만 미국이 동맹이라 한국은 미국 봉쇄에 우려가 없다. 반면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은 혹시라도 미 해군에 의해 봉쇄되는 극단적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 국제 수역이 봉쇄되는 정도 되면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말이다. 중국은 말라카를 우회하고자 한다. 이런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이다. 파키스탄의 과다르항을 이용해서 육로로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고 있다. 미얀마로 운송하는 방안도 이미 사용 중이다. 또한 중국은 2016년 말레이시아와 협의하여 14조 원을 들여 황징항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취약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영국의 항공모함까지 가세하여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지지한 것이나 독일도 가세한 점을 봐서는 중국의 의도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아 보인다. 말라카를 생명선으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대중전선에 합류하는 모양새다. 필리핀은 미군의 방문군 협정을 재개하려고 하고 베트남도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한국에도 커다란 압박이다. 에너지뿐 아니라 식량마저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에서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은 그저 동맹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멀기는 하겠지만 한국 해군이 원양에서 한국 선박과 우호국 선박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2.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에 걸친 전략적 요충지. 말라카 해협. 안녕하세요. 한 아세안 센터 블로그 기자단 20기 한울입니다. 말레이반도와 수마트라 섬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오가는 길목에 있어 동서교류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통해 동북아시아를 향한 수로도 말라카 해협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주요 전략지역으로 상정하며 유사시에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요충지로도 주목받습니다. 주요한 지역인 만큼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세력은 모두 말라카 해협을 주요한 거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슬람 상인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말라카 해협. 우선 15세기까지 말라카 해협을 거쳐 동서해양 무역을 주도하던 이들은 이슬람 상인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가 도래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주목받기 전부터 이슬람 상인들은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 해안까지 진출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연안과 연안 사이를 오가며 아라비아반도 벵골만 인도차이나반도로 이어지던 무역로는 기술의 발달로 대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도서부 동남아시아와 중국 동남부 해안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도서부 동남아시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향료 산지였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 도자기 등의 사치품의 수요도 높았습니다. 즉, 이슬람 상인들은 상품성 높은 물품을 대규모로 운송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집적하고 물자를 충당할 거점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말라카 해협이 그 거점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최단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수용 혹은 변용하면서 이슬람 세계와 원만한 관계를 구축한 것도 큰 이점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사, 창의적인 수용과 융합의 2000년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서부의 군소 세력들이 자발적으로 이슬람을 수용하거나 술탄을 자처하면서 이슬람 세계와 교류했습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이 위치한 물라카 지역의 물라카 술탄국은 군주가 힌두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물라카 술탄국은 이슬람 세계가 주도하는 인도양 태평양 무역의 거점으로 번영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의 분기가 된 1511년 포르투갈의 물라카 점령. 하지만 바스쿠 다가마의 희망봉 발견을 시작으로 지중해에 갇혀있던 서양이 본격적으로 인도양과 대서양에 진출하자 상황은 판이하게 변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아라비아 반도와 홍해에서 오스만 제국과 교전하며 점차 그 세력을 확대했고 1510년에는 인도의 고아를 점령하며 포르투갈령 인도를 확보하며 인도양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나아가 1511년 포르투갈은 물라카 술탄국의 영토까지 점령하며 동남아시아로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의 지배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물라카 술탄국이 조호르, 물라카 술탄국의 인근 지역에서 끈질기게 저항했고 물라카 술탄국이 정화의 대원정 때 명나라에 조공을 바쳤기에 명나라 역시 포르투갈을 좌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포르투갈은 마카오를 할양받고 일본에도 진출했습니다. 신대륙의 은을 운송해온 스페인과 차를 비롯한 주요 물품을 확보한 명나라 상인이 마닐라까지 건너와 활발히 거래하는 것은 물론 도서부 동남아시아로 중국인들이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으로 서구 유럽이 물라카를 점령하고 말라카 해협을 바탕으로 도서부 동남아시아와 동중국해 무역을 아우르게 됩니다.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동남아시아의 허브로 거듭난 말라카 해협. 대항해 시대를 선도했던 포르투갈이 쇠락하고 스페인은 필리핀 신대륙 중국을 잇는 무역에 집중하자 네덜란드가 말레카 해협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602년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자바섬에 정착했습니다. 물라카 해협을 의시한 네덜란드령 동인도가 수립되었으나 점차 네덜란드령 동인도는 경제적으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열세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네덜란드가 나폴레옹에게 점령당하자 영국은 아예 물라카, 즉 말라카 해협 일대를 점령하기에 이릅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자 네덜란드는 영국의 물라카 반환을 요구했으나 1824년 영화협정, 런던 협약을 통해 영국은 말라카의 해협 식민지를 확보하고 그 외의 지역, 동인도 제도를 네덜란드에 할양했습니다. 영국이 굳이 말라카 해협 일대를 해협 식민지로 삼아 통치한 이유는 국제정세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한 후 새롭게 등장한 러시아가 영국과 대립하여 끊임없이 진출을 시도했던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극동까지 진출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영국은 지중해 홍해 인도양 태평양 남중국해를 잇는 경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수월하게 견제하는 것은 물론 해상무역을 주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이후 동남아시아의 영국의 해협 식민지는 말라야 연방을 거쳐 각각 신생 독립국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라카 해협의 주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누가 지배했든 간에 말라카 해협은 대체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분리 통치의 일환이기도 했지만 중국계, 인도계, 말리이계가 공존하며 발전한 곳이 물라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 말라카 해협 일대를 통치했을 때 성장한 지역이 곧 오늘날의 싱가포르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로 말라카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물류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